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과거 국회 국정조사 당시 거짓말을 했다면서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쟁점 법안 처리가 예정된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더 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쟁점 법안 처리가 예고된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여야 합의로 조정이 됐습니다.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으로 본회의 일정이 수정된 건데요. 먼저 여야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여당에서 통 크게 22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 날 하루 더 25일 날 여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25일 오전 중에 아마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만 일정은 합의했지만 여야의 대치는 여전한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번 이 향후의 본회의 모습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뭐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네. 24시간 정도밖에 지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그냥 하루 정도 지연 전략에 불과하고 지난번에 방송법 통과될 때도 필리버스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들어와 있지도 않고 뭔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발언자들도 사실상 뭐 대단한 어떤 논리를 들고 와가지고 국민들을 어떤 설득한다는 모양새보다는 그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때울까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것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특검도 받고 있고 여러 차원에서 지도부가 또 정돈되어 있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응한다고 일단 시간 끄는 전략을 택했지만 예. 그것이 국민들께 제대로 보여질지는 의문입니다. 예. 글쎄요,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하지만 이게 이제 적절한 대응인가 좀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에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범여권의 표를 다 합쳐서 필리버스터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고 원하는 법안은 다 법제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역할들, 특히 대국민 설득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그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이 방송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MBC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법안, 또 EBS법, 그 이후에는 노랑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대국민 설득 여론화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충실히 하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이고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무한 루프예요. 무한 반복식으로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 본인들이 힘만 갖고 할 수 있으니까 밀어붙인다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는데요. 민주당은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헌정을 파괴하고 민생을 외면했던 총리라고 비판하면서 한 전 총리 고발을 위한 법 개정을 공언했습니다.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서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수백 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던 걸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한 말이 거짓말이다 라면서 위증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말 포커페이스를 정말 대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이런 계엄령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국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대선까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대로 망하는 꼴을 볼 수 없다.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국민들 앞에 심판받겠다 하면 나왔는데 어떤 낯짝을 가지고 과연 그런 행동들을 했었는지 지금도 좀 의아스러울 따름이고요. 예. 영상 같은 것들이 다 증거물로 제출이 되고 특검에서 많은 것들을 파악을 했잖아요. 직접
그 서류를 보고 장관들과 검토하는 모습까지들도 다 봤었고요. 그다음에 계엄령과 관련돼서는 계엄 선포문, 이것은 결국엔 이 서류에다가 부서를 다 장관들이 하게 되어 있고 총리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문제가 될까 봐 사후에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게 또 문제가 될까 봐 나중에 그걸 폐기하자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말씀을 하고 또 대통령이 그것을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사실상 사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 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까지 있는 겁니다. 그 총체적인 모든 그 거짓말들을 과연 어떻게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차제의 이 문제까지도 결국 처벌의 어떤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위증죄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절차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시 이전의 일일지라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법 개정안 내용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수백 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본인들이 수백 개의 법을 고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힘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 개정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위증과 관련해서는 죄를 물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특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어떤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냐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과 관련해서 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힘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소급 입법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법 체계상 이 법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갖고 있는 힘을 다 쓴다고 해서 그게 권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갖고 있을 때도 그 권한을 대단히 절제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한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두 달 이재명 정권의 난맥상을 돌아봤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과 여당을 향해 왜 이토록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이냐, 야당 탄압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비판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누가 보면 그동안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공격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지난 3년 동안 무오류의 시간을 보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출범한 지 2달 정도 남짓이 지났는데 이 정권을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면이 겹쳐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당신들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이실직고해라 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법적으로는 특검 3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유력한 주자들이 여전히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방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목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러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일정 부분 이 여당을 비판하거나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저런 말을 한다고 한들 국민들께서 얼마만큼 동의를 해주실까. 일단 먼저 돌아보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일단 먼저 돌아보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역대 모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선서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느냐? 나를 뽑아주지 않은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통합과 협치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갖게 됐을 때 그 약속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그동안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대통령 취임 선서식을 통해서 했었던 그 초심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송원석 우리 당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마도 특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하는 걸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2022년 10월에 민주당 압수수색이 있었을 때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권력으로 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기승전 정치 검찰의 무리한
이 정치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 구성을 놓고만 본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제가 전체로 사법부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할 정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누가 보래도 정치 탄압적 성격이 있다. 그것도 우리 당이 지금 22일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TV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찬탄, 반탄 후보들 간의 특검과 탄핵을 두고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냐, 그 전에 결정이 날 것이냐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단일화가 무산이 되면서 결선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4명의 후보가 나와서 그 네. 가운데 과반 득표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않죠. 아닙니다. 예. 지난해 있었던 우리 당 대표 선거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63% 얻어서 그때 결선 투표를 결선 안 투표 났었죠. 없이 바로 당선이 됐는데 예. 이번엔 4명의 구도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결선 투표는 불가피한 결과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구도를 보면은 탄핵에 반대했던 2명의 후보가 있고 탄핵에 찬성했던 2명의 후보가 있는데 예. 5월 3일에 우리 당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보다 오히려 인물 경쟁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대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마 결선 투표를 하되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두 후보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토론까지도 탄핵 공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황인데 결과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국민의힘 토양이 2017년, 2018년 황교안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다. 당시에는 뭐 이제 부정선거라든가 빨갱이 이념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완전히 업그레이드돼서 위헌 위법한 계엄령까지도 완전히 계몽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헌법 바깥에서 나간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을 지금 방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상황은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 토양 자체에서 솟아오를 수 있는 후보는 지금 탄핵을 반대했었던 그 두 후보가 아닐까. 그래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결선을 올라오고 결국 그들은 지금 전한길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외쳤었던 그런 목소리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그래도 30%의 정도는 진보를 찍지 못하고 성향 자체가 그냥 보수신 그런 국민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건강한 보수가 다시 탄생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한동안 좀 더 안 좋은 토양으로 가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 발이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 정당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단일화까지 무산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변수는 없겠습니까? 단일화는 사실 내일서부터 당장 네. 당원들의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무산됐다고 봐야겠죠. 예. 지금의 변수 굳이 뽑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0일이었던가요? 우리 당이 이제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그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부결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마 김문수 후보로 에서 한덕수 후보로 변경된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당시에 이 당원들이 갖고 있었던 이른바 집단 지성이라는 게 발휘돼서 정당의 어떤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라는 게 반영이 됐었는데 그런 정도의 뭐 변수라면 변수겠지만 특별히 뭐 이렇게 꼽을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나오고 있는 구도가 자체는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당심이 많이 좀 집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마찬가지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추동하고 혁신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어떤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전당대회가 되길 바랬는데 사실상 이렇게 탄핵 찬성을 했었던 그런 입장의 후보들 간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서 그것마저도 확인하기가 어렵게 됐고 또 그것들이 모여 있어야만 그 씨앗을 종자로 해가지고 실제 변화를 앞으로 추동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동력마저도 이번에 다 상실해버리는 전당대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를 좀 꼽자면 안철수 생각이 후보가 나셨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샤이 안철수 표가 있다. 그래서 그 혁신파에 대한 단일화 없이도 본인이 네. 결선에 진출할 수도 있겠다라고 자신했는데 실제로 우리 당내에 샤이 안철수라는 그 지지 세력이 존재하는지 네.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답해드리면 안철수 후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과연 존재하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좀 변수를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는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복당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을 재개하고 또 이번 주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고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소 이후에 지금 다양한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국 전 대표의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이제 인사드려야 될 분들은 인사드리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네. 11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겨울 전까지는 시민 접촉면들을 훨씬 더 늘려나가면서 당세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자신들에게 어떤 표를 많이 줬었던 호남이라든가 수도권에 좀 집중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정에서 당세 확장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에 우선 좀 천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동시에 전 호남이나 수도권에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좋게 말하면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고 예, 또 예. 하나는 완전히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민주당 역시도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되면서 언론의 주목도도 상당히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조국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국 전 대표가 말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돕겠다고 하는데 실제 보이는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끌어내리고 있죠.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조 전 대표가 이렇게 이른 시기에 사면 복권됨으로써 불과 이제 집권한 지 2개월밖에 안 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권 전체가 분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그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이 조국 전 대표는 사면과 함께 당분간은 자중자애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보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모든 그 여권과 관련한 뉴스를 자기가 독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심 지금 이 대통령도 너무 일찍 사면해 준 거 아닌가라는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네, 자 특검 이야기 해보죠. 내란 특검팀이 구속 상태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고요. 또 한덕수 전 총리를 50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심야 조사까지도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총책임지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계엄의 밤에 불 끄라고 하고 물 끊으라고 하고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끊임없이 본인은 아무 서류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멀찌감치 봤다. 그러니까 매의 눈을 가지신 분도 아닌데 국민 앞에 너무 태연하게 그런 거짓말들을 한 것이 나중에 영상으로 또 다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검에서도 오늘 굉장히 격앙되게 설명을 하시던데 앞으로 그런 지점에서 본인 스스로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국민 거짓말들을 너무 이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특검에서는 당연히 철두철미한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계엄 이 선포 이 부서도 결국 사후적으로 하고 그걸 또 폐기하는 그런 과정들도 이
그 조사 과정에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엎어져서 결국에는 이 처벌을 달게 받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은 이미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특검팀은 지난 7월 초에 비해서 이번에 좀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다,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특검의 기세만 놓고 본다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하겠죠.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의 상당 부분이 일치합니다. 예. 이상민 장관이 아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위증, 직권남용이라고 했는데 네. 직권남용을 제외하면 두 개 나머지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나중에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 그게 뭐 허위 공문서 작성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영장이 적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기소 또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과연 재판으로 갔을 때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특검에서 또 검찰 측에서 입증할 건지 이에 대해서 한 전 총리는 어떻게 반박할 건지 이건 법리적으로는 상당한 다툼의 영역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 대면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이제 김 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데 다음 소환 조사 일정이 21일인데 이때는 글쎄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기 때문에 이때는 출석을 할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내일 건강이 안 좋다가 내일 모레 또 갑자기 좋아질 가능성도 적잖아요. 네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된 이후에 식사를 잘 못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건강이 많이 악화될 가능성. 사실 뭐 그 구속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의 실물을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중은. 그렇기 때문에 건강 상황을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건강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폭넓게 이제 특검에서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소환 조사에 응하게 된다면 진술 거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긴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특검에 가서 아무리 자신의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특검이 정해진 방향대로 기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이른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다 이제 대중에게 공개될 텐데 그것이 과연 본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유리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또 판단하겠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이 전 최고의 전망도 끝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이제 속옷 차림으로 버틴다든가 또 의자 붙잡고 버틴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국민들께서 당연히 그것을 더 안 좋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눈이 뭐 실명 위기에 있다라고 해서 일방적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의사 소견과 결국 구치소에서의 소견이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공적으로 그것이 다 판단이 돼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아프다고 이것을 그 고지고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동안 불임 꾀병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거짓말들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올감에 걸려버렸어요. 본인 스스로가 저질렀었던 그 많은 일들을 수많은 어떤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어서 그 스스로가 발언을 했을 텐데 그것 자체가 다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면서 앞으로도 뭔가 입을 벌리게 되는 순간 수많은 거짓말들이 또 연결돼서 국민 공분 마일리지만 더 쌓이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드는 건 사실인데 어찌됐건 지금이라도 저는 진실되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실직고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